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현호 매니저와 말씀했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2차 전지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핵심 종목들만 사무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수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장님과 또 세 가지 상황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로만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생산 회복 중. 이 이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만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분들 제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현대랑 기아 그리고 글로벌 EV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만도는 부품을 또 생산하고 공급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 회복됩니까? 글쎄요, 이것은 꼭 이번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세적인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작은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갖는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테슬라가 왜 그 자동차 판매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액면 분할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주가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삼는다라는 것은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지금 1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죠. 앞으로 이제 산업의 흐름들이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긍정적인데 어찌 됐든 만도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게 1분기에서 증권가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리포트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회복은 아무래도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선진국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코로나의 이제 피크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구매한다라는 게 온라인 구매가 우리도 이제 캐스퍼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승차감도 느껴보고 이 감성이 좀 있어야 그렇죠. 차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특히 이제 오늘 만도를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만도 리포트를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네. 다올투자증권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리포트의 팩트는 그겁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좋다.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아는 재무제표상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여전히 부진하다. 이것은 비용을 통제 못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 통제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매출이 지금 1조 대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몇백억 대다.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는 거에서 안도하시는 것 같고요. 당장 1분기에서 생산량이 크게 회복되진 않겠지만 2분기? 그럼 곧 올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오늘장 오르는 것 같으세요.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가 6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 만도랑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반도체 수급난, 차를 사고 싶어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다 땡겨오지 못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도가 이렇게 좋은 평이 있다면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에서 화답하고 같이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정현 아나운서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또 시작했네요. 정현 아나운서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그 차를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이제 딱 사고 싶으면 오늘 가서 휴대폰 사듯이 바로 갖고 오고 싶죠. 아니죠. 근데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벤츠의 최고급 클래스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한 몇 억짜리 차를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차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차를 이제 좀 기다렸는데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네시스를 여러분들이 구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네시스는 6개월 기다려야 되고 K9은 2달 기다려야 된다. 그럼 K9을 바꾸나요? 그러진 않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반도체 수급난이 있어서 인도가 부족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재화는 기다립니다.
그 1년이건 뭐건 정현 아나운서가 그 날개 달린 차를 사기 위해서도 기다렸을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일주일, 열흘, 한 달은 정말 잠도 안 오고 빨리 와 있으면 그렇지만 네.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저는 글쎄 제 비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출도 늘어야 돼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재무제표가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어야 되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성차라든지 지금 이제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면 제네시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고가 브랜드니까 그 지금 이제 전기차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한 제 앞에 제네시스 전기차 처음 봤어요. 번호판이 똑같은 하늘색? 하늘색 번호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여의도 임원이 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차가 많이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네.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무거워지죠. 우리가 그렇잖아. 기름도 뭐 만땅 채우면 뭐 연비가 더 나온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오늘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가볍죠. 철보다 당연히 가볍죠.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은 고공행지죠.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 가격으로 전가해 버린다? 물론 이제 차라는 게 모델에 꽂히지 가격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잘 안 나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 업계는 다양한 그 비용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지금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그거 잘 팔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빚 좋은 개살구다. 팔면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 파는 것만 못하죠. 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로는 확실히 성장하는 게 보여지는데 아직 영업이익단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가 뭐 그 벤츠의 가장 최고급 네. 그 클래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안 바꾸는 근데 거예요. 정한 아나운서 이 차가 훨씬 더 좀 멋있어요. 도대체 그 차가 무엇인지 지금 채팅방에서 난리인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소소하게 자동차를 끌고 정한 아나운서 다니고 지금 옷 있습니다. 색깔과 똑같은 색깔 차고요. 하얀색인데 정말 이쁩니다. 예. 네, 하얀색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 줄 평과 가격 전략으로 세워볼 텐데요. 뭔가 지금까지 톤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스트롱바의 강력한 매수 의견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 줄 평 가격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을 투자할 때 혼동이 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데 왜 안 오르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영업이익이라는데 그럼 영업이익은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것이 과연 주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이러한 재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신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100% 이해 못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참에라도 공부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한 그래도 강한 흐름을 모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썩 만도가 강하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다날이 다시 날다 해서 다날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옛날에 그 다날의 연일 상승하던 네. 그날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신 분들 계십니다. 일단은 지난해 다날이 물론 이슈로도 주목을 끌었지만 네. 실적도 좋았어요. 오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그 전자결제를 하면서 얼굴을 딱 비추면 결제가 딱 되죠. 뭐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아시겠습니다만 그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거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쳐야 되고 뭐 PC 찾아야 되는데 휴대폰에서 얼굴만 딱 보여주면 딱 결제가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변화에 한번 빠져들면 이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PC를 켜가지고 공인인증서 지금 비밀번호도 맨날 까먹는데 그걸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비대면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음식 배달을 시킬 때 뭐 이거 입력하는 거가 이제 저는 좀 그래서 오면 카드로 결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어플이. 그런데 그래서 그 단계를 한 번 넘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비대면 경제라는 게 앞으로 몰고 온 생태, 이게 코로나가 이제 가셔진다 하더라도 이 생태계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다날 같은 경우 이제 결제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몇 업체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시장을 이제 좀 분할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축된 생태계에 다른 것들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불편하죠. 그러면 이게 편한 듯 하면서도 우리가 어플을 바꾼다? 쉽지 않죠. 맞아요. 그 어플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쿠팡이 안 좋은 몇 가지 사태들이 났을 때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쿠팡이 여전히 꿋꿋한 게, 심정적으로는 쿠팡을 안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쿠팡에서 그러면 네이버 쇼핑으로 할까 뭐 이런 거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장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날이요.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로 만들자라는 신념으로 설립된 글로벌 휴대폰 결제 기업이래요. 저기 김민수 대표식 아재 개그네요. 아니야, 진짜로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렇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드네요. 요런 말로 다날로 이어졌는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자결제를 비대면으로, 이제 예전에는 사실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하려다가 그렇죠. 지문으로만 하니까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 눈동자로 그러니까 얼굴만 갖다 이게 대면.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돈을 보내야 되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죠. 맞아요. 20년 전에는. 그러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보내면 CD기를 가서 보내니까 너무 편했어요. 네. 그러다가 집에서 암호를 넣고 공인인증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편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그걸 생각해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장벽이 있고 진입장벽이 있고, 다날은 이미 진입장벽이 굳건하게 세워진, 또 소비자들도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요즘 많은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NFT로 뭔가 사본 적이 없는데, 저희 강성호 아나운서가 네. NFT로 뭔가 캐릭터 하나를 샀대요. 그걸 30만 원에 주고 샀대요. 그래서 내가 너 미쳤니? 이랬더니 잘 말씀하셨네요. 50만 원에 그걸 팔았대요. 어. 그래서 미안하다. 성호야 미안하다 이랬거든요. 이게 NFT 시장이 돈이 성호야 미안하다 되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 다날도 뛰어들고 있고 많이 뛰어들잖아요. 참 그 후배 아나운서는 뭘 해도 돈을 버는데, 정현 아나운서는 주식으로도 못 벌고. 아마 제가 그걸 뭐로도 50만 원에 사서 30에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50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 중이겠죠. 네. 그런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코인을 가지고 수익을 내죠. 근데 이 NFT 사업이라는 게 참 아직까지는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NFT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30이 50이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유명 화가의 작품을 NFT로 샀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거를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NFT를 해가지고 팔면, 그걸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에 주고 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10,000원 주고도 안 사겠죠. 네. 당연히 정현 아나운서 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몇 저는 배 떨어지겠죠. 가죠. 그런 것처럼 저게 팔 수 있다라는 거하고 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랑 다르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작년 가을에 이제 접수했던 NFT의 개념은 저걸 팔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환호를 했어요. 그러면 대박이 날 것이다. 하지만 저거를 그럼 누가 가격을 결정하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가격 결정을 누가 하지? 역시 수요와 공급이죠. 선호도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좀 주춤을 했는데, NFT 사업은 지금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정현 아나운서가 한참 학생 때였던 밀리니엄 세대, 그러니까 네. 2020년에는 닷컴이란 단어가 붙으면 정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2000년도 때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보다는 1999년. 1999년에는 이제 밀리니엄 세대가 온다라는 것들 때문에 닷컴자만 붙으면 무조건 상한가를 갔어요. 그때 6% 상한가인데, 지금 NFT를 안 붙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저 많은 NFT가 소화가 될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또 따라줘야 될 텐데, 네. 공급만 넘치고 수요가 못 미칠 수 수요가 있다. 없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날 같은 경우는 다른 생태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NFT는 지금 누구든지 하겠대요. 그러면 대장은 누가 되죠? 표준은 누가 만들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개는 누가 하죠?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짜 기업들에게 돈이 될 거. 물론 이제 이 나갈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연 아나운서도 빨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가실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수익화되는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캡처하세요. 캡처해서 NFT로 파세요. 아무도 안 살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희 부조 정도 이렇게 싹 조용해져가지고 제가 너무 순간, 죄송합니다. 네. 단알 이야기나 할게요. 단알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자결제로는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있고 NFT 시장도 뛰어드는 게 맞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실적과 성과를 보여주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죠. 라고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럼 단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지? 오늘 좀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차트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꼬리를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차트가 오해를 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단알에 대한 제시 얘기를 듣고 좋다라고 해서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이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하신 게 차트를 딱 지우고 차트 이름을 지우고 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 차트를 살 수 있는 차트냐라고 본다라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정연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지워도 정연 아나운서는 예쁘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알죠. 하지만 거기다 이름을 두면 혼돈이 올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투자하자라고 단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비료주 끝물일까? 효성 OMB 그리고 오늘 비료주, 사료주들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오늘장은 일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 하락의 배경이 오늘 무엇인지. 최근에 일단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상승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글로벌 비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외국계 이제 그 자료로 나와요. 근데 다 요즘은 자동 번역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너무 잦으면 최근 같은 경우는 자주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분기당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원자재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수직 상승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은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빠지니까 이제 지금까지 상승은 이제 설명했죠. 오늘 왜 빠지냐라고 한다면 단기 급등했다는 좀 밸류 부담이 있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북반구 그러니까 이제 지구 위쪽이 이제 농사철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비료 사료 가격이 다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보름 이상 끌어왔죠. 보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따라서 비료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트리거가 조금 제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렇습니다. 테마주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심리적으로 한번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가 딱 오는 순간 야 이렇게 올랐어? 그 순간에 주가는 급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하락은 그렇게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게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론 전쟁 때문에 더 급속하게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에 지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그럼 나도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트리거는 지난주에 정연 아나운서가 제공을 했죠. 김치찌개 많이 먹어서요. 김치찌개 먹고 계란 2개씩 먹으니까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네. 예,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과연 에그플레이션이 와서 비료주가 올라가는 것일까? 비료주가 올라가다가 쉬는데 내가 에그플레이션을 갖다 붙여서 비료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오는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생산 가능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니는데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장기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건 실적보다 테마주 성격이 강합니다. 에그플레이션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지금 갑자기 모두가 다 연금을 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전
전까지도 저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정연하면서 계란 2개씩 먹었어요. 3개 먹었어요. 3개, 2개씩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갑자기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다른 견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제가 논쟁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뭐 이것에 대해서 단기간에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게 뭐 몇 날 며칠 해도 되는 주제인데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로 인해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가치가 맞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가 안 된다. 절대 안 하면 되죠. 예. 네, 그럼 효성 OMB와 비료 사료주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하락해서 내일은 다시 쉬어갔다 반등하지 않을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는 게 있죠. 항상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어떻게 시작되죠? 좋다라고 생각했던 테마주들의 끝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그 테마주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죠. 따라서 지금 저는 이러한 모습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농후하다라고 보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진다라든지 여러 얘기 붙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캔디님의 말씀대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온 것도 많고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지만 지금 관련해서 비료 사료주들의 주가는 과하게 올랐다. 이미 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 혹은 홀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자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구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창수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